예전에 화폐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대개 모든 것이 선물처럼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물물 교환이. 그것은 이런 거였어요. 너 이거 필요해? 그럼 주는 거예요. 그럼 너 필요한 거 뭐야? 근데 그 필요한 정도가, 서로 나누는 정도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즘 기준으로 그 기준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 한 컵에 사슴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내가 2% 부족한 사람이 있고 80% 부족한 사람이 있고 98%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 2%와 98%가 교환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가 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냐면은, 학부모들하고 대화할 때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공부해도 성공 못해요, 어머니.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은, 좀 전혀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대화 내용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이 3쇄가 다 팔려서 4쇄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교정을 봤어요. 좀 여기까지 교정 보고, 이제 뒤에 오늘 잠깐 남은 시간에 교정을 또 봤는데, 마침 아까 제가 미술대학을 나와서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관한 답변이 마침 이 제 책 속에 나온 거예요. 교정하는 중에.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인간 두뇌의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게 있어요.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무라 사토시라는 사람의 얘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고 고등학교 때는 스키 선수였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명문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방대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30대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30대 공부를 시작해서 유학을 갔다 오고 여차저차 해서 노벨상을 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두뇌 유형이 어떤 두뇌 유형이냐면, 인간은 평균적인 두뇌가 물론 한 50%는 있겠죠. 그러나 이쪽 25%하고 이쪽 25%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한쪽은 굉장히 산만한 두뇌로 진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25%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ADHD를 그거 아세요? 문명이 발달한 곳일수록, 그 도시의 정신과 의사가 많은 곳일수록 이상하게 그 지역에는 ADHD 환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병원에 그 아이를 보내야지 약이 팔리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정신과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ADHD 약을 팔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럼 진단 기준이 굉장히 이제 완화돼서, 뭐 애들 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이 많고 제도화돼 있어요. 그러면은 ADHD예요. 빨리 병원에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런 방식으로, 왠지 막 약을 파는 방식으로 그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음모론이, 특히 고혈압 환자의 이 음모론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10년 동안 환자라고 규정짓는 그 고혈압의 치수가 한 80인가 밑으로 내려와요. 30인가 80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환자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투약을 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10년간 30이 낮아져. 이상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음모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ADHD 성향이에요. 그러나 따지자면 ADHD는 전 인구의 25%가 ADHD예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할 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 그다음에 사냥감이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즉각 이렇게 관찰하는 그 레이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이더. 이렇게 주변을 환경을 돌아보는. 그럼 레이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두뇌가 어떻게 발달을 했냐면 한 곳에 오래 집중하면 안 되고 순간순간 짧게 여러 가지를 집중하도록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슴이 도망간 발자국만 연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물론 그걸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땅바닥만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호랑이가 나타나는지 독거미가 내려오는지 뱀이 풀숲에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슴 발자국만 보는 전문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두뇌는 살짝 자폐형 두뇌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폐형 두뇌는 뭐 한 가지만 잘하는 천재가 많아요. 그것만 잘하게 되죠. 그래서 ADHD형 두뇌하고 자폐형 두뇌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자폐형 두뇌는 어려서부터 일찍 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폐형 두뇌는. 왜? 뭐 한 가지에 집중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가지를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폐형 두뇌는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사회. 그래서 근데 자폐형 두뇌의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 산만한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그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안에는 그런 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폐형 두뇌의 집안이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막 그 이공계 많이 가고 과학자가 많이 출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의 가족들을 조사해 보면은 형제 내지는 사촌 중에 꼭 자폐증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의 자폐증을 갖지 않고서는 연구가 불가능해요. 거기에 맞는 두뇌여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무라 사토시는 ADHD형이에요. 전형적인 ADHD형은 뭐냐면은 몸으로 배우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로만 배우는 걸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약 인구의 25%인 ADHD형이 언제부터 책을 읽을 수가 있냐면 25살이 넘어야 됩니다. 25살 이전에 책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체질이 그런 두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사슴 발자국만 쫓는 방식으로 진화한 그 자폐형 두뇌는 자격증 따고 시험 보는도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규격화된 그 시험 문제 이런 거에 되게 강해요. 외우는 것도 잘해. 그죠? 그 흔적을 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잖아. 데이터베이스 하도록 얘는 진화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슴 발자국이고 이거는 누구 발자국이고 이거 밟은 지 예를 들어서 발자국 위에 먼지가 얼마나 쌓였느냐 하면 이거 지나간 지 몇 시간 됐고 이런 거 알아내야 되거든요.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아주 능하니까 암기력도 좋아요. 그런데 자, 맹수가 어디서 나타나고 뭐 이런 거를 주로 보도록 진화한 ADHD형은 뭐냐? 데이터베이스화가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달라지고 계속해서 변수에 대응하는 두뇌인 거예요. 변수에. 여기 변수 없나? 저기 변수 없나? 여기 변수 없나? 이렇게 진화한 두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폐형 두뇌는 자격증 따기는 굉장히 쉬운데 인박스형, 그러니까 하나의 상자 안에서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뭔가 결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잘해요. 그 고시패스형 두뇌들이 보통 이쪽 두뇌들입니다. 공무원형 두뇌들이 시험 막 공부해가지고 암기 잘해가지고 시험 통과한 두뇌 인박스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박스 안에서 타고 들어가는 거에 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웃박스형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아웃박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진단하는데 타고난 두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ADHD 두뇌, 사냥하면서 레이더 역할을 했던, 우리가 미어캣 같은 거 보면은 미어캣이나 이렇게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보통
포유류 집단에서 독수리나 맹수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애들은 되게 10대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도파민이 많고 이제 주의 집중을 하는데 좀 산만하면서도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주의 집중을 하려면은 두뇌 자체가 여러 곳이 도파민으로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뇌는 체질적으로 뭐냐면은 동시에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근데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하다 저것 조금 하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머릿속에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쭉 꾸준히 한다. 그럼 그건 약간 살짝 자폐형 두뇌 쪽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폐형 두뇌가 창의성에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했던 사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은 좋은데 전혀 새로운 문제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산만한 두뇌는 원래 두뇌가 새로운 것을 감지해서 알리는 쪽의 두뇌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와 박스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갖는 걸 싫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뭔가. 그래서 이 사회가 급변하고 문명이 빨리 변할 때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산만했던 애들의 두뇌가 그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필요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런 강의를 해왔죠. 우리 한국이 발전을 하려면은 고시패스형 두뇌가 리더 자리에서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미 프론티어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탐색해야 돼. 레이더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단지 그것이 국민 여론이라든가 국민투표를 겪으면서 이렇게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꾸 뭔가를 제안하는 두뇌가 많이 필요해지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시대 자체가. 그런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자폐형 두뇌에 유리하게끔 현재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이 오무라 사토시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ADHD형 두뇌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체내에서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한 25살, 30살쯤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공무원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10대 중반에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뛰어나가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30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산만한 두뇌는 원래 현재 우리 수능 보고 대학 가는 이 과정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35세 대학을 가야 돼요. 35세. 근데 자폐형, 굉장히 집중하기 좋아하는 형은 20살에 대학 가도 돼요. 그리고 더 일찍 가도 돼요. 조기에 대학 가도 돼요. 즉 지금 현재 시스템에 맞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 두뇌를 평균 유형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말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문제 하나, 열등 하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을 그런 오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이 오무라 사토시 사례고요. 실리콘밸리의 CEO들을 전부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난독증이나 산만한 ADHD 이런 거로 학습 장애를 겪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5%에서 8%가 나와요. 학습 장애로 고생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아주 돈을 잘 벌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들을 모아서 초등학교 때 학습 장애를 겪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무려 50%가 나옵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뇌과학 공부를 하면서 산만한 애들이 아웃박스형이 강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벤처기업을 한다는 것은 아웃박스형 사고를 하지 않으면 창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박스형은 취업하기가 유리해요. 취업시험을 보기가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에서도 이제는 아웃박스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뽑기 시작한 겁니다. 입사 시험 제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수능 등급을 안 본다, 영어 시험 그 점수를 안 보는 것,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홍대에서 실기 시험을 폐지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미술대학인데 실기 시험을 안 보고 뽑는단 말이죠. 뭘 보냐면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아웃박스형 사고를 하는가, 그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왜냐면 지금 이미 기술로서 예술가가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이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이 예술가로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술대학에서도 실기시험을 안 보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서울대보다 조금 안 좋은 홍대,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우리는 항상 홍대하고 서울대 미대는 약간 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넘어갈까? 예를 들어서 저 대학 교수다 그래요. 대학 교수다 그러면은 미대 교수다 그러면 한 5대5 정도 돼요. 홍대 출신하고 이제 물론 다른 타대학 출신도 있지만 뭐 무슨 공모전의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5대5 되게 반대 5대5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홍대 입학 정원이 서울대 10배예요. 더 많이 뽑아요. 우리 20명 뽑을 때 거의 200명 뽑고 150명 뽑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입학 인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그 홍대 출신의 잘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쭉 가보자면, 그래서 그런데 이 오무라 사토시가 그 특허 수입으로 약 50억을 자기 고향에다가 기증을 하는데 뭘 기증을 했느냐, 오무라 사토시가 미술관을 기증을 합니다. 명작들을 50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사실 건물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한 10억? 5억? 근데 그 작품값이 많이 들겠죠. 판화를 살려고 그래도 피카소의 판화 같은 건 하나 2억 정도 합니다. 복제품인데 2억 정도 해요. 앤디 워홀 같은 거. 아니 왜 이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가 고향에다가 그 돈을 벌여서 미술관을 선물을 하냐는 거예요. 거기 가볼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 그래가지고 서양의 굉장한 그 인문학자 중에서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러스킨. 마지막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그 좀 아주 작은 소책자가, 감동적인 소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에 대한 거냐면은 그 성경에 포도밭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은 아침부터 가서 일하고, 다음 일꾼은 점심 때부터 가서 일하고, 마지막 그 세 번째 일꾼은 그래도 일꾼이 부족하니까 저녁에 뽑아서 딱 1시간만 일해요. 근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임금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10시간 그 당시에는 거의 12시간도 일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왠지 자기는 10배를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 근데 제가 이 비유를 학부모 강의할 때 가끔 쓰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랑 이것만 받기로 약속했지 않냐 이거야. 주인이.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해도 내가 그거 주겠다고 얘기하고 급히 구했으니까, 인력을 구했으니까 1시간 일해도 내가 그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건데 너가 나한테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10개 다 있고 이렇게 장애인으로만, 선천적 장애인으로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점점 욕심이 많아집니다. 딱 보니까 확인이 됐어. 아니야, 선천적 장애인 아니야. 확인이 됐어.
예뻤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욕심이 많아집니다. 처음에 신학의 약속을 저버려요, 엄마들이. 되게.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거기다가 그 학부모 교육할 때 써먹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존 로스킨이 이제 그거에 관한 그 스토리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책을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존 로스킨이 재밌게도 드로잉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문학자인데 그 그림을 어려서부터 연마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마윈이 있죠, 알리바바. 마윈이 어렸을 때 미술 연마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가난한 집 애들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무료로 가르쳐 왔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냥 그림을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설명하지 못하면은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관찰하고 그리지 못하면은 그걸 관찰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뭔가를 정확하게 관찰하게 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화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한 5년 걸려요. 책상 위에 예를 들어서 화분 하나 제대로 그리는 거 5년 걸립니다. 그거 하나 잘 묘사하는데. 매일매일 1만 시간의 법칙 있죠? 그러니까 1만 시간 아니더라도 5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정도로 오래 걸려요, 보통. 자, 그래서 이 존 로스킨이 하는 얘기가 드로잉의 목적에 대해서 존 로스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도의 사유를 위해서는 사물을 잘 관찰하고 그걸 그려보는 연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존 로스킨이. 철학자인데. 그려보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학부모 연수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림을 배운다는 것은 사물을 잘 보는 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두뇌의 특성이 원래 그래요. 인간의 두뇌는 응용력이 너무 좋아요. 응용력이. 그래서 숲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숲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응용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조직에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도를 잡아서 그림 하나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존 로스킨이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림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부였으니까 그림을 연마하면서 대학 이제 고3 때부터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던 거는 그냥 저 화가들 때문이었어요. 화가들이 수사김정희, 밀레 이런 사람들이 일단 만 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그림을 잘 그리려면. 저런 명언을 제가 접합니다. 그래서 만 권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아주 매일매일 열심히 책을 읽을 때 만 권 읽으려면 약 25년이 걸립니다. 25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왠지 제 마음에 드는 책도 있고 제 마음에 좀 읽기 싫은 책도 있는데 어쨌건 많이 읽으려면은 이것저것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눈에 확 들어온 책들이 대부분 생물학 중에서도 뇌과학 쪽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제 체질하고 맞는 거죠. 그리고 사회학이나 이제 과학 중에서도 과학기술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안이 좀 목수 집안이어가지고 제가 미술대학 다닐 때 다루과 애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공대생이 왜 미술대학을 다니고 있냐 그랬어요. 머리가 공대생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쪽도 좋아하는데 재료공학이라든가 구조역학 이런 것도 좋아해서 제가 이제 중소기업
발명품들 컨설팅을 하는 일도 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전 그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상품화 시켜야 되고 다른 업체가 이 유사한 기능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진입장벽이라 그래가지고 방어 특허라는 게 있어요. 이 방어 특허가 아주 죽이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거 하나를 내가 시장에서 어떤 이 특허를 보존하려면 이 동일한 기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봉우리 오르는데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 기능을 시장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르는 길이 20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어 특허가 뭐냐면 그 20개를 미리 특허를 내는 겁니다. 왜? 못 쫓아오게. 돈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켄토시가 더 좋았고 빌 게이츠 컴퓨터가 더 나빴어요. 성능은 처음에. 근데 물량 공세로 이긴 거거든요. 물량 공세. 바로 그렇게 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5개에서 20개의 방어 특허를 냅니다.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서 1년에 특허 관리비가 4조에서 5조가 들어가요. 거기서 쓰는 거 1%도 안 됩니다. 다 방어 특허예요. 미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일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뇌과학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 교육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진화심리학이라든가 뇌과학을 공부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큰일 났다. 그죠?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가 막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특허 쪽이라든가 과학기술 쪽을 보니까 이게 교육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즉, 산업 성장 시대에는 그 나라의 인박스형, 박스 안에서 인박스형 사고를 잘하는 두뇌가 사회로 진출을 많이 하면은 선진국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폐형 두뇌 중에서 이 자폐형 두뇌가 아니면 그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이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씨가 일본 기업을 베껴서 성장을 할 때 꼭 같이 따라 보내는 자폐형 두뇌 한 명이 있어요. 그 두뇌가 뭐냐면 설계도를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려. 도면을 한 1초만 봐도 절대 한국에 올 때까지 안 잊어버려. 그걸 그대로 그릴 수 있어요. 특이하게 자폐형 두뇌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병철 씨가 따라 보냈냐면 기업의 관행이 견학을 시켜주는데 사진을 찍는다거나 거기서 그림을 메모를 한다거나 하는 거를 부러워합니다.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 일본 기업 베낄 때. 두 그룹을 나눠요. 갈 때는 한 비행기로 보내요. 그런데 그 자폐형 두뇌 딱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2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쫙 견학을 해요. 그럼 2사람이 그걸 딱 모든 설계도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올 때는 반드시 비행기를 2대로 오는 거 알지? 올 때는 5명이 와야 돼. 왜? 비행기 한 대가 바다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이병철 씨가 아주 유명한 사례예요. 이게. 굉장히 유익했죠, 그죠? 그 자폐형 두뇌 딱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고 암기력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산업 성장기에.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도 막 DNA 반도체가 나오고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고 뭔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것이 고도화되고 발달하는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서 경쟁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뭐가 잘 돼요? 그 C&D.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거. Connect and Development, C&D.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만들었던 것도 다 C&D였다라는. 기존에 다 있는 기술이었어요. 마우스도. 맥켄토시 기술의 거의 대부분은
원래 제록스 회사에 있었던 거였어요. 제록스.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두꺼운 책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픽사 이야기 뭐 이런 책들 보면 제록스에 있는 기술을 다 베껴와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맥킨토시 윈도우를 빌 게이츠 너가 저기 따라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둘 다 베낀 걸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도 베꼈던 거였어요.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원형이. 그러니까 야 너도 베꼈는데 야 네가 베낀 걸 내가 베꼈다고 어떻게 나를 소송 거냐 이거지. 소송이 될 수가 없죠. 원작자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게 C&D예요. 있던 것을 잘 활용하는 거죠.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 C&D의 시대도 이제 한동안 계속 되겠지만은 그 다음 이제 이 다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인공지능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예요. 제 그림들이에요.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창안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주장했던 슈바프라는 사람이 하는 말. 인공지능은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다. 정부도 기업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지. 왜 인공지능이 그 정도 엄청난 것인가를 이제 뭐 차차 나올 텐데 뭐 이게 쓰나미급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급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그 이세돌 인터뷰 내용이고 뭐 하나 열어놓고 제가 좀 할게요. 이거 열어놓고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저기 보면 초연결, 초경쟁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게 연결이 되고 전혀 나의 적수가 나의 경쟁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 회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회사에서 휴대폰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휴대폰 회사가. 근데 휴대폰 회사가 갑자기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간다면 전기 자동차가 200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품이. 그러니까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2만 개하고 200개면 도대체 하청업체 몇 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품 만드는 하청업체가 있다고 쳐봐봐요. 그럼 19,800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휴대폰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19,800개의 부품을 만들던 하청업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이게 대량 실업의 시대입니다. 대량 실업의 시대. 새로 유발하라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증기기관, 뭐 1차 산업혁명, 전기, 2차 산업혁명, 컴퓨터, 3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 문명을 바꿀 만한 기술이 한 100년에 한 번 나온다거나 50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요즘에는 매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나온다. 그 속도감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문명을 바꿀 만한 기술들이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마당에 자,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자폐형 두뇌, 암기형 두뇌가 어떻게 적응을 하냐고요. 매일매일 문명을 바꾸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웃박스형 두뇌, ADHD형 두뇌를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키느냐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 교육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합니다. 이 ADHD형 두뇌를 어떻게 보호를 하지? 어떻게 보호를 하지? 지금 교실만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얘는 문제하고 낙인 찍히는데 그리고 얘는 30살, 25살이 넘어야만 책을 볼 수 있는데 온통 학교는 책이 꽂혀 있고 다 교과서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ADHD 두뇌를 어떻게 아웃박스형 사고에 능하도록 아예 타고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세포 생명체부터 포유를 거쳐서 파충류 포유를 거쳐서 약 40억 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뇌의 특성이라는 것은 40억 년 축적된 겁니다. 40억 년. 자, 그럼 우리나라 공교육 40년 됐어요. 40억 년과 40년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 인간의 두뇌를 바꿀 수 없어요. 교육의 제도가 두뇌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바지가 짧다고 발목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마저 국제 바칼로레아를 전면적으로 아베 수상하고 장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교육 문제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다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일본은 2020년부터 객관식 없앤다. 대입시험에서. 전국의 200개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시범 도입을 해서 2020년 3년 만에 일본의 모든 교육을 혁신한다. 꽝꽝꽝 해버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반대를 안 한다. 그래서 왜 반대를 안 하나 봤더니 원래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 사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교육인 거예요. 그것을 전체 국민한테 다 하도록 해주겠다. 돈이 많이 들겠죠? 시스템이 객관식 시험이 왜 필요해요? 평가하는데 돈이 적게 드니까. 평가하는데. 자, 주관식으로 테스트하려면 평가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평가 인력이. 그 이름 가리고 인간이 평가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학교를 바꿔서 평가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장치가 있겠지만은 그 고급 교육을 시키고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선진국 표준으로 3년 만에 바꾸겠다라고 수상이 결정을 합니다. 그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시를 늘리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정시를 늘리자, 수시를 늘리자, 전형을 이러고 있어요. 지금 3년 만에 일본은 지금 그래서 평론가들이 메이지 유신급이래요. 일본의 교육, 그래서 교육 유신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3년 만에 일본 교육 전체를 바꿔버리겠다. 지금 이런 우리 학력고사 수능 체제를 지금 이렇게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근데 일본이 빠져나간 겁니다. 국가 전략으로. 이제 한국만 남아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암기형 두뇌, 인박스형 두뇌를 출세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출세 못하게 하는 장치예요. 왜? 인박스형 두뇌가 출세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산만한 ADHD 두뇌를 외계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 내에서 창의성이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아웃박스형 두뇌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근데 실리콘밸리 보세요. 원래 거기는 아웃박스형 두뇌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CEO들이 많고요. 여러분 난독증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난독증 증상을 보니까요, 막 글자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춘대 이렇게 보면. 그리고 딱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앞뒤가 스펠링 바뀌어 보인대. 이게 무슨 뜻인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 거하고 틀려요. 두뇌 자체가 문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대신 읽어주는 직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대신 옆에서 이렇게 소리로 들려주고 요약해주는 직원이 한 5명쯤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난독증이 있던 한 CEO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하버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엄청난 명문대에 나온 직원들을 수없이 데리고 있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원탁에다가 그 엘리트들을 앉혀놓고 회의를 시킨대. 소리는 들리니까 책은 못 보지만 그럼 막 여러 가지 말을 막 의견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웃박스형 두뇌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 의견들이 그림처럼 다가와요. 그림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 의견을 어떤 사람이 딱 던지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의견 제시하면 그게 또 어떤 이미지화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 하나를 조립하는 것처럼 이미지화되는 겁니다. 그런 두뇌를 원래 타고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왜냐면 자 보세요. ADHD 두뇌가 사냥 갈 때 가장 필요했던 능력이 뭐였냐면은 숲을 속에 숨어 있는 사자, 숲을 속에 숨어 있는 호랑이, 표범이 전박이죠. 왜 전박이죠? 나뭇잎 위장한 거죠. 그다음에 사자는 그 갈색이냐, 풀색이잖아요. 그리고 뭐 갈기까지 있죠. 왜? 그 평원의 그 갈대사격이랑 똑같아요. 그 위장복이 위장복, 천연 위장복을 입고 있잖아요. 자, 얼룩말았는데 왜 그렇게 눈에 띄게 옷을 입었을까요? 그게 채채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답니다. 흰색하고 강력한 그 보색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흡혈파리, 채채파리가 덜 붙는데요, 거기에. 얘가 두뇌가 헷갈리나 봐요. 그 무늬에. 얼룩말. 어쨌건. 그런 위장색을 갖고 있는데, 그 탐색형 두뇌는, ADHD 탐색형 두뇌는 뭐냐면은, 어떤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냐면, 꼬리만 보고, 저게 표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단서를 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다 잠복해 있으니까. 맹수들. 잠복해 있는 적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을 보고 전체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탐색가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런 두뇌들이 사업가가 많거든요. 그걸 사업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촉이라고 부릅니다. 촉. 잉글리시로는 거트 필링이라고 그래요. 내장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느낌이 와, 왠지 이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촉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립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 부품 버리고 그림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회의석상 위에서. 아, 그럼 나는 우리가 왜 좋은 사업을 기획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림 좀 잘 그려봐. 그렇죠? 근데 보통 이 그림 좀 잘 그려봐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죠? 이거. 돈 빼돌리는 거. 그림 좀 잘 그려봐. 그러면 설계 변경해가지고 있잖아. 우리 각자 1억씩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림 좀 잘 그려봐. 그래서 자기는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회의시켜놓고 자기는 마지막에 결정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오가는 것에 자기는 뭔가 느낌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도저히 이거는 그걸 어떻게 시각화시키고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고 왜냐면 미래에 아직 생기지 않을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웃박스형 두뇌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자 사지선다형을 없앤다. 서술형으로 바꾼다. 인터뷰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그 국가와 그 조직에서 암기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창의력이 좋은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미래 인재의 조건을 전부 6가지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를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미래 학교에 필요한 6가지가 저거예요. 여유, 놀이, 다양, 선택, 협력, 조화예요. 저 6가지. 미래 학교에
필요한 어떤 하나의 컨셉 같은 거, 학교의 컨셉. 미래 창조력 6가지, 미래 인재 경쟁력 6가지. 그다음에 다니엘 핑크의 미래의 창의성 인재의 6가지 조건. 이게 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보면은 제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그 아웃박스형 두뇌를 단련시키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폐형 두뇌, 암기력 두뇌, 디테일하게 이렇게 뭔가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두뇌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서 왜냐면 그건 하나의 아주 고도의 부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품을 잘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박스형 두뇌는 수준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호기심이. 그걸 조금씩이라도 다 맛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교육제도, 일본이 바칼로레아를 도입하는 것보다 좀 더 혁신적이면서도 좀 더 우리 인간의 두뇌에 잘 어울리는 교육제도는 없을까라고 제가 또 몇 년간 고민을 했잖아요. 강의 다니면서. 그랬더니 유치원 때부터 동아리를 활성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치원 때. 국민대 총장이 이런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국민대학교 무슨 연설에서. 국민대 출신 중에서 돈으로 성공을 따진다고 쳤을 때 가장 성공한 두 사람이 학점은 가장 낮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자기 대학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학점 신경 안 쓰고 거의 졸업 못할 뻔하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 국민대만 그러겠어요? 국민대만. 그래서 국민대 총장이 새로 이제 신임 총장이 동아리 활동에 3학점을 줍니다. 우리 예전에 동아리 활동할 때 대학 때 학점 안 줬잖아요. 모든 동아리에 3학점을 줍니다. 그것도 하려면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동아리 활동. 아쉽게도 지금은 국민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돼야 되고요.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것이 10%든 20%든 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자폐형 두뇌는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탐색하는 두뇌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럼 초등학교 때 굉장한 예를 들어서 수학 천재가 나올 수도 있고 과학 천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대사만 연구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ADHD형 두뇌는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답사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요. 막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체질과 맞는 동아리를 할 것이고 동시에 걔네들은 10개의 동아리를 조금씩 나눠서 하겠죠. 3만형 두뇌. 왜 하나만 하면 지루해서 참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동아리형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커리큘럼 학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학과목은 13개를 폐지할 수 없다면 그냥 냅두고 학점의 그 성적의 중요도를 낮추고 100개가 넘는 동아리 활동이 모든 그 공교육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한다면 저는 일본의 교육 혁신보다 훨씬 한 50배 정도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충남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지난 한 3년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방과 후 활동으로라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중3 이상이 되면은 되게 이제 입시 정책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렵겠죠. 그러면은 중2까지만이라도 그런 동아리형 몰입, 동아리형 탐색이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럼 다 자연스럽게 자기 두뇌 유형에 맞게 얘네들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갑니다. 성장시켜 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 문구는 여기 이 단어들은 제가 어디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 모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표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도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글자들이. 그래서 다니엘 핑크가 의미, 놀이, 공감, 조화, 스토리 디자인이라는 것이 미래 인재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은 어떻게 놀 수 있고, 어떻게 뭔가 의미를 느끼게 되고, 어떻게 공감하게 되고, 어떻게 조화 능력이 생기고, 어떻게 얘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고, 어떻게 디자인 능력이 좋아질까를 그 6가지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추적해 들어가서 만든 게 이거예요. 첫째, 호기심을 죽이지 않으면 얘는 저절로 재미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에 깊이 몰입하게 해주면 걔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남이 똑같이 했던 스토리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자기만의 스토리가 생기냐는 것이죠. 예술을 즐기게 해주면 디자인 능력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예술을 즐기게 해주면. 자, 봉사활동을 어렸을 때 체험을 시키면 공감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할머니는 왜, 그 다음에 이 장애아는 왜 이렇게 됐을까 등. 그 다음에 자연 체험을 많이 하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40억 년 동안 조화를 이루어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생태계. 자연을 많이 접하면 자연스럽게 조화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생길 것이냐 했을 때,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할 때 봉사하는 삶, 그죠? 베푸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봉사하고 베풀려면은 자기 동족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친구에 2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첫째, 친구는 친구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하진 않아요.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또는 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다음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죠. 친구.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게 이제 프리거든, 자유. 상대방한테 자유를 줄 수 있어야만이 친구가 된대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좋아해야 된대요.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가 결합돼야만이 그 두 존재는 친구가 되고 서로를 좋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면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엄마나 아빠는 자녀의 친구가 될 수가 없을까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많은데 자유를 잘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범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지선다만 해도 정말 훌륭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너는 5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면 굉장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근데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결혼 때 남자 여자를 추천할 때도 한 2명 정도밖에 추천을 안 해요. 2명. 나는 의사 아니면 교사.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예전에 그 어떤 마요네즈인가 잼인가 음식 선택 실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가장 심리적인 만족을 느낄까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기력이 좋고 이제 그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와인 전문가다 그러면 200가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200가지 다 아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뭔가 정보가 별로 없다고 쳤을 때 다 초보자야.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어. 그죠? 초보자야. 직업이 25,000개가 된다는데 25,000개 중에서 뭐가 될지,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4학년 졸업하면은 자기가 희망했던 직업이 50%가 사라진대요, 지금. 졸업하면 그 직업이 없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었는데 4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50%가. 좀 더 구체적인 직업이겠죠. 대학교 1학년이 쓴 직업이니까. 자, 그런 시대에 보니까 보통 사람의 평균은 6가지를 제공해야만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선 볼 때 남자 사진을 6명을 제시를 해줘야 돼. 5명만 제시해야 해도 조금 불만이야. 이 최소도 이게 5손가락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주 최소의 어떤 뭐랄까 서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게 오지선다 정도 되겠죠.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아지려면 6가지 이상이어야 돼요. 제시하는 모든 것이. 너 취미생활 뭐 할래? 1, 2, 3, 4, 5, 6, 7, 8, 9가지까지 해주면 더 좋습니다. 8, 9 정도 해주면. 근데 5가지 이하로 제시를 해버리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어떤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밀어넣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푸시하는 것 같아요. 푸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넣지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푸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때 자유를 못 느껴요. 그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우리 엄마는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친구가 아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있다는 전제하에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친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자녀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이 조건에서 제가 방금 얘기했더니 최소한 늘 모든 국면에서 6가지 이상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자녀와 부모가 친구인 경우가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한 5% 나옵니다. 5%. 95%가 친구가 아니에요. 95%. 근데 친구가 아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약 10살 무렵까지 그게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용돈을 주는 존재인가 사랑을 주는 존재인가 대화의 상대인가 협상의 상대인가 이런 게 이제 10살 무렵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인가 부양해야 될 의무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렵의 심리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푸시하고 막 너 이거 오늘 학습지 여기까지 풀어야 돼 뭐 이런 거 다 푸시해요. 이런 거. 동아리형으로 이제 그 공교육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부모가 애들한테 푸시를 좀 덜 하게 되죠.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대학 입시까지 뭐 입사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배당이라든가 국민기본급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조금 더 푸시는 완화되겠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쟁에서 밀리면 너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푸시하는 경향이 많죠. 부모들이.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11살, 12살 무렵에 이제 두뇌 등표를 잠깐 볼까요? 이제 제 강의는 이렇게 좀 워낙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구독을 하시라는 게, 제 강의가 1000개가 넘게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데, 다 틀려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강의로 자, 논리적인 기억력이 10.5세에 급증합니다. 10살 무렵.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두뇌에서 딱 10살까지는 두뇌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냐면은 최대 밀도를 늘리더라고요. 시냅스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새싹이 막 돋는 봄철 같은 거예요. 봄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20살까지를 하나의 계절로 봤을 때 10살까지가 봄인 거예요. 봄, 여름인 거예요. 근데 11살 딱 되기 시작하자마자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보시면 되죠. 11살 되는 순간 가을이 오는데 두뇌에서 잘 안 쓰는 시냅스를 급격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진화심리학적으로 왜 그럼 11살 무렵에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내는 시냅스를 왜 11살 무렵에 죽여버릴까 봤더니 스피드 때문에 그래요. 스피드. 그러니까 자 그동안 인류는 이렇대요. 인간이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의 간이라든가 이렇게 근육에 간은 좀 더 많이 비축하고 있는데 근육에 당분을 비축을 해요. 인간은 근육에. 근데 왜 당분을 비축을 하냐면 위급할 때 도망가기 위해서 그걸 비축한다는 겁니다. 위급할 때. 그러니까 전력 질주하고 마라톤이 좀 틀린 거예요. 마라톤은 하나의 대사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방을 분해해서 당분을 만들어서 근육으로 조금씩 공급을 해주는 거 그거 쉽지는 않죠.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미 근육에 있는 당분만 쓰고 지쳐서 쓰러져요. 근데 그게 보통 그게 90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초. 그러니까 전력 지출을 1분 30초 하면 인간은 지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력장 볼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가 1000m 달릴 때 4분 넘게 달려야 되잖아요. 4분. 그럼 기억을 잘 해보세요. 2바퀴까지 뛸만 해요. 2바퀴까지. 3바퀴 때부터 힘들어요. 왜? 인간은 평균 1분 30초 이상 뛰면 지치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 그때부터 젖산이 나와가지고 근육이 막 아파 이제. 네. 그 평균이에요. 그럼 왜 인간은 1분 30초만 근육의 힘을 강화시켰을까? 그건 어떤 목적이 아니죠. 진화는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 1분 30초 만에 높이 올라가서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1분 30초 동안 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 고기를 잡다가 악어가 나타났어. 아마존 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 강 한가운데 배가 엎어졌어. 해안가까지 헤엄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봐요. 우리가 늘 사냥하던데. 대략 이런 것들이 1분 30초가 나와요. 1분 30초. 나무에 올라가는 시간, 나무까지 달려가는 시간 이런 거.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해서 살아남았던 인간들의 후손들이 우리는. 그게 근육에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 대략 1분 30초만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그 이상 가끔 가다 있긴 했지만 1분 30초 정도 전력 질주를 빨리 못한 인간들이 이제 멸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스피드를 위해서 우리 신체가 위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잡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생각을 좀 압축해야 되고, 그건 뭐 전문 용어로 심리학으로는 휴리스틱이라고 그래요.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저게 맹수다, 빨리 이게 판단이 느리면 죽어요. 죽으니까 두뇌에 시냅스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냥을 14살, 15살 무렵에 사냥을 같이 따라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11살이 되면 10살이 딱 넘게 되면 인간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성인이 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다양한 그 시냅스 가지를 죽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두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상력이 줄어들면서 그때까지 강하게 입력받았던 거라든지 10살 때까지 또는 그 시냅스가 소멸해 가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서 주변에 어떤 어른이 많고 어떤 걸 보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은 그 문화권의 어른들을 닮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 어른을 닮게 돼요. 그 문화가,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한국에 있으면 한국 어른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를 더 닮게 돼요, 사실.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을 닮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그 예외적인 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스피드 때문에 시냅스 잠가지를 줄이고, 그 전력 질주하고, 그 다음에 투쟁, 싸우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이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전을 세우고 때로는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게 생존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11살 되자마자 생존의 기술 쪽으로 두뇌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력 질주할 때 필요한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아드레날린 종류를 나중에 어차피 써야 되니까 도망갈 때 그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의 단점이 뭐냐면은 독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보호되지 않은 시냅스를 죽여버려요. 그 물질이 두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 그 시냅스를 죽이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초화라고 그러죠. 마이엘린, 지방질이 뉴런의 그 흑색 돌기하고 그 시냅스 신경망을 이렇게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호를 해요. 그 뉴런 세포가 연결망이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게 동시에 나오면서, 그게 보호되지 않은 것들은 동시에 죽여요. 마치 그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프루닝이라고 그래요. 뇌과학에서 프루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진화적으로 우리 몸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쯤 되면 그게 최고조에 달하게 돼요. 근데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어떤 물질이냐면은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싸우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냐면은 집단 생활하는 모든 포유류는 서열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 나이 때쯤에 11살부터 누가 더 힘세, 누가 일진이야 이진이야, 이게 이제 그 집단 생활하는 포유류 다 그 시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열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서열의 결정을 뭐 고시패스라든가 뭐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와 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서 그 왜 질투심 많은 애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독하게. 그게 서열 경쟁이에요. 자연스럽게 동물들도 그런 집단 생활하는 거의 모든 동물이 다 닭도 서열 경쟁하고 뭐 늑대 특히 심하고 다 서열 경쟁을 하죠.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열 경쟁이라는 다 주먹 싸움이었어요. 몸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단련시키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근육에 큰 힘을 주려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대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화를 내면 근육의 힘이 세져요. 화가 안 나면 그 에너지가 근육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자병법하고 과거의 그 전투에서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배수진이 있고요. 그 배수진이 있어요. 배수진은 뭐냐면은 돌아갈 배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먹을 걸 구해야 돼. 그럼 다 굶어 죽어. 공포거든요. 근데 공포를 느낄 때도 노르아드레날린 이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려울 때, 최후의 발악을 할 때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쥐가 고양이를 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왕 죽는 거 그냥 저 고양이랑 싸우고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전술 전략에서 배수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가마솥을 부시고 배를 파부 침수라고 그러던가, 아무튼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거 아마 그걸 누가 했냐면 항우가 있을 거예요. 항우가. 근데
또 하나가 화내기 작전인데, 예전에 이게 예전 전투에 나오는데, 첩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열세예요. 이 성을 지켜야 되는데, 아군이 별로 이렇게 인원이 얼마 안 돼. 공격해온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이 어떻게 이길까 고민을 하다가, 첩자를 상대측에 보내서 이쪽 조상 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을 퍼뜨려요. 쟤네들 말이야, 뭐 쌍놈들이고 뭐 조상들이 별볼일 없고 막 이렇게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DNA가 나쁜 애들이야. 막 그러면서 인종차별하게 만들어요. 상대방 군사한테. 와서 막 떠들게 만듭니다. 이게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황산벌이 영화에서 보면은 막 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체 지휘자한테 물어봐요. 장군이 지금쯤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 장군은 알고 있죠. 병사들이 화가 나면 힘이 세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3배가 세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힘세 딱 펀치하고 진짜 내가 상대방한테 화가 났어. 그리고 때리는 펀치가 3배가 세진대요. 당할 수가 없죠. 화가 나면은 이 힘만 3배가 세지는 게 아니고 이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가 시각적인 프로세스를 해석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1초에 60개 하다가 1초에 60컷을 두뇌가 처리하다가 180컷으로 늘린대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처리가 3배가 되고 근육의 힘이 3배가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날아오는 화살이 보여요. 평소에는 안 보여요. 화 안 나면 안 보여요. 근데 화 나면 칼이 보여. 날아오는 게 보여. 왜? 나는 3배를 더 많이 두뇌가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넣어가지고 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3배가 증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전투력이 3배가 증강되잖아요. 그럼 30배의 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30배. 그 장군이 이럽니다. 아니, 아직 화 덜 났어. 성문 열지 마.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장군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나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 안 났을 때는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욕을 하니까 이제 못 견디겠는 거야. 나가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수비용도 있다가 그래서 계속 아니야. 아직 화가 덜 났어. 정말 화가 났을 때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를 안 내보내주면 장군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의 절정이에요. 나를 지금 나가서 싸우게 하지 않으면 장군을 죽이고 내가 문 열고 나가겠다 하는 병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딱 열어주면 이제 막 3배, 4배 힘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노르아드레날린이죠. 이거를 우리 DNA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동물들의 경쟁 방식이 그렇게 근육을 쓰고 주먹을 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10살 딱 넘어가면은 노르아드레날린 체제로 이 몸을 바꾸면서 그 타격을 두뇌가 입게 되면서 두뇌에서 시냅스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경쟁교육입니다. 경쟁교육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은 공포심하고 성적 떨어지면 예전에 이미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미연 아시죠? 워낙에 이거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전교 2등 했는데 죽잖아요.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했는데 자살해요. 그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경쟁교육 이게 원래 노르아드레날린형 교육인데 전투력을 증강시키긴 해요. 전투력을 경쟁교육이. 근데 어떤 전투력을 증강시키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전쟁터에서의 전투력을 증강시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전쟁터에서 전투력이에요. 경쟁교육. 자녀들한테 뭐 성적을 강요하고 한다는 게 다 노르아드레날린형 교육이라고 보면 돼요. 자, 반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웃박스형 두뇌와 DNA를 타고난 애들도 인박스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쟁교육. 자, 그런데 이 시냅스를 죽이는 아드레날린류 종류가
적게 나오도록 큰 애들이 있어요. 적게. 그건 뭐냐? 부모가 절대 누군가하고 경쟁을 못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가 키우면은 얘는 사기당해요. 쫄딱망해. 룰랄 하다가 쫄딱망해. 저한테. 근데 이게 법 체계가 안정화가 되고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체계, 블록체인 보안 이런 것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인공지능, 여러분 공기환경지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기환경지능이 뭐냐면은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센서가 떠다니는 환경이에요. 그걸 예전에 스마트 더스트라고 했어요. 스마트 더스트. 이게 이미 개발됐어요. 예전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뭐 벽에 귀가 달렸다 이런 속담들.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모으는 센서가 개발됐어요. 공기환경지능이 곧 실현돼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를 그러니까 정말 사이코패스여서 범죄를 한다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이 영상이 1시간 50분짜리인데 여기까지만 찍고요. 제가 지금 여기가 조명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태양이 마르는데 또 하루 걸리니까 오늘은 일단 조명 공사를 더 하고 조명 공사 되게 지루해요. 왜냐면 잔손이 엄청 가. 여기까지 끊고요. 저도 이 참 조명 하나씩 다는다는 게 또 내가 새 거를 사다가 달면 금방 끝나는데 재활용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사장에서 버린 걸 또 약간만 시간만 들이면 되니까 이게 전선을 연결해서 만드는 건데